청취자 여러분, 코롱 인더스트리의 최신 반기 보고서, 그 방대한 자료 속으로 함께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이게 공식 문서라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또 흥미로운 사실들을 쏙쏙 뽑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사업 범위가 정말 넓다는 점하고 또 최근 조직에 꽤 큰 변화들이 있었다는 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과연 코롱 인더스트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코롱 인더스트리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죠. 2010년에 주식 코오롱의 제조 부문이 분리돼서 독립했고요. 그해 바로 주식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종목명은 코오롱 인더, 본사는 마곡에 있는 멋진 코오롱 원앤올리 타워에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중소기업이나 벤처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코롱 인더스트리가 단순히 제품 몇 개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뭐랄까 일종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는 점이죠.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무려 37개의 회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중 핵심 자회사만 해도 9개고요. 공식 이름은 코롱 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영어로는 KOLON Industries Inc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최근에 조직 내 변화가 꽤 있었다면서요? 자회사 이름도 바뀌고 합병도 하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선 해외 법인들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던 칭다오 코오롱 글루텍이 칭다오 코오롱 인더스트리로 바뀐다거나 하는 식인데요. 이건 아마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아,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하는 거군요. 또 다른 큰 변화는 없었나요? 더 큰 변화는 합병입니다. 2024년에는 미국 법인들을 통합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 2025년 1월에는 그룹 내의 또 다른 주요 회사죠. 코오롱 글로텍의 자동차 소재 사업 부문을 떼어내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흡수 합병했습니다. 이건 꽤 큰 규모의 사업 재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재 사업을 직접 가져온 거군요. 이런 변화들이 그럼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냥 조직 정리 차원일까요?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물론 사업 구조를 효율화하는 것이지만 더 깊게 보면요. 핵심 사업, 특히 성장성이 높은 그 자동차 소재 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합병 이후에 회사 정관의 사업 목적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 판매업 및 서비스업 이걸 추가했어요. 아, 명확하게 넣었군요. 네. 그리고 그 이전 주주총회에서는 친환경 제품이나 나노 섬유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 목적을 추가했었거든요. 이건 ESG 경영을 강화하고 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회사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효율화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포석인 거죠. 그렇군요.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 방향성이 꽤 명확해 보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고서에는 크게 4가지 사업군으로 나뉘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크게 산업자재, 화학소재, 패션, 그리고 기타 사업군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예전에는 필름 전자재료 사업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 그건 중단됐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자재군부터 살펴보죠. 이게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 48.25%나 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걸 만드나요? 이 자동차와 관련된 소재가 많아요. 예를 들면 타이어의 내구성을 높이는 보강제인 타이어 코드, 브랜드명은 로드마스터고요. 또 방탄복이나 5G 광 케이블에 사용되는 초고강도 섬유인 아라미드, 이건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충돌 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에어백 원단과 쿠션, 세큐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첨단 소재들이네요. 아라미드는 뉴스에서도 종종 본 것 같아요. 방탄복 소재로 유명하죠? 네, 맞아요. 아라미드는 코오롱의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내부나 고급 가구, 심지어 명품 가방에도 쓰이는 인공 스웨이드 있잖아요. 샤무드. 아, 샤무드. 네네. 그리고 산업용 필터나 자동차 카펫 등에 사용되는 PET 부직포, 피논 같은 제품도 만들고요. 최근에는 또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수분 제어자치 이코메이트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수소차 부품까지요? 네, 앞서 언급된 그 자동차 소재 사업을 가져온 코오롱 글로텍, 원래는 인조잔디 같은 생활 소재도 했었죠. 또 자동차 부품이나 가전제품에 쓰이는 고성능 플라스틱,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뭐 POMM, PA, PBT 같은 것들인데요. 이걸 만드는 코오롱 EMP 같은 자회사들이 이 산업자재군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 공장에서도 에어백이나 타이어 코드를 생산하고 있고요. 정말 광범위하네요. 자동차부터 첨단 산업까지 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학 소재군은 어떤가요? 매출 비중이 한 26% 정도 되던데. 화학 소재군은 우리 생활과 좀 더 밀접한 기초 화학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흔히 쓰는 접착제나 타이어의 점착성을 높이는 데 쓰이는 석유 수지, 스코레즈, 건축 단열재나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페놀 수지, 하이레노, 그리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전자제품의 필수 소재인 에폭시 수지, 히록시 등이 주요 제품입니다. 아, 석유 수지 하니까 감이 오네요.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소재들이군요. 이쪽에서도 혹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MPPO라는 차세대 소재 생산 시설 구축인데요. MPPO요? 네, 이건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겁니다. 이 MPPO가 뭐냐면 기존 플라스틱보다 전기 신호 손실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5G나 6G 같은 초고속 통신 장비나 데이터 센터 서버 같은데 필수적인 저유전율 소재입니다. 아하, 통신 쪽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340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 2분기 완공을 목표로 김천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화학 소재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죠. 5G, 6G 시대에 꼭 필요한 소재라니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패션군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청취자 여러분도 익숙한 브랜드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매출 비중도 22%가 넘네요. 맞습니다. 패션군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하죠. 아웃도어의 대명사 코오롱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남성복 시리즈, 커스텀 멜로우, 여성복 럭키 쉐트, 가방 브랜드 쿠론, 독특한 디자인의 슈콤마 무늬까지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저도 몇몇 브랜드는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점은요. 몽골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캐시미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소셜 벤처 KOA를 운영하면서 친환경 패션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소셜벤처까지 운영하는군요. 네, 단순히 옷을 파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까지 추구하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군은 비중이 작던데 3.16% 정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기타 사업군에는 골프장, 그린날의 주라고 하죠. 골프장 운영이나 아니면 유망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 주주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사업 다각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사업 얘기를 쭉 들어보니 정말 다각화되어 있다는 게 실감나네요. 그럼 이게 실제 재무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숫자를 좀 살펴볼까요? 2025년 상반기 실적은 어땠나요?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액은 약 2조 4,90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비중은 산업자재가 가장 크고 그다음 화학소재, 패션, 기타 순서입니다.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자산이나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이죠? 보고서에 숫자가 많던데. 네,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총 자산이 약 3조 9,31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공장이나 설비 같은 유형 자산이 약 2조 9,56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이건 뭐 사업 특성상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공장이 많으니까. 네. 그 외에 재고 자산이 약 7,051억 원, 그리고 매출 채권, 그러니까 받아야 할 외상값이 약 7,385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충당금 차감 전 금액이고요. 부채는 어느 정도인가요? 투자도 만회한다고 했으니 부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총 부채는 약 2조 5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에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차입금 및 사채가 약 1조 6,936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원재료 같은 걸 사고 아직 지불하지 않은 매입 채무가 약 5,057억 원 정도 됩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자본 항목에 4,50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 증권,
다른 말로 영구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아, 영구채요? 그게 뭔가요? 이게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만기가 없거나 아주 길어서 실질적으로 부채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는 그런 증권입니다. 이걸 제외한 순수한 자본 총계는 약 1조 8,815억 원입니다. 영구채 발행이 있었군요. 그럼 실제로 회사가 현금을 얼마나 잘 벌고 쓰고 있는지, 현금 흐름은 어떤가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현금 흐름은 기업의 혈액순환과 같죠. 2025년 상반기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 1,296억 원 플러스입니다. 본업인 사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잘 벌어들였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죠. 네, 일단 버는 건 잘 벌었네요. 그렇죠. 반면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약 마이너스 1,960억 원 마이너스인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MPPO 공장 건설이나 기존 설비 증설 같은 투자를 아주 활발하게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돈을 썼다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군요. 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약 778억 원 플러스로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영업으로 번 돈에다가 외부 자금까지 더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집행한 상반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꽤 활발히 했네요. 신용등급은 어떤가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신용도가 중요할 텐데요. 네, 신용등급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회사채 기준으로는 A0, 그리고 기업어음 기준으로는 A2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종자본증권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A- 등급이고요. 아, 영구채는 등급이 좀 낮군요.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최고 등급은 아니지만 비교적 우량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연구개발, R&D 현황이 궁금합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R&D는 필수죠. 2025년 상반기에 연구개발비로 453억 원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매출액 대비 1.81% 수준입니다.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집중하는 분야를 보면 회사의 방향성이 보입니다. 재활용 소재나 식물 기반 원료 같은 친환경 소재 개발, 그리고 기존 주력 제품인 아라미드 섬유의 성능을 더 높이는 고성능 산업 소재 연구, 또 전기차 무게를 줄이는 경량화 부품 소재 같은 모빌리티 분야, 아까 잠깐 언급된 수소연료 전지형 수분 제어 장치나 전해질막 같은 수소경제 관련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성능을 높이는 CNT, 그러니까 탄소 나노 튜브 도전제 슬러리 개발 등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의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확실히 친환경, 모빌리티, 에너지 전환 같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가 트렌드에 발맞추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이런 R&D가 실제 투자로도 잘 연결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R&D 방향과 투자는 같이 가야죠. 대표적인 것이 앞서 여러 번 강조했던 차세대 통신용 소재, MPPO 생산시설 구축입니다. 김천 2공장에 340억 원 투자해서 2026 2분기 완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친환경 인조가죽인 PU, 폴리우레탄 생산 라인 신설 투자도 있고 필리핀에 있는 자회사 공장의 생산 능력 증설, 중국 난징, 여기는 에어백 생산과 베트남 빈중, 여기는 타이어 코드 생산, 법인의 설비 증설 투자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결국은 전자 소재, 자동차, 특히 전기차 전환에 대응하는 부분, 그리고 친환경 분야에서 확실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가 상당히 공격적인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긍정적인 측면과 좀 우려되는 측면이 공존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도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회 요인으로는요. 전기차 시장 확대와 차량 경량화 트렌드로 인해서 고성능 플라스틱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점, 또 각국의 자동차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에어백 장착률이 상승하는 추세, 그리고 5G 통신망 같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아라미드 광 케이블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네, 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또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재활용 소재나 친환경 공법으로 만든 제품, 예를 들어 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수계 PU 같은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대되는 요인들이네요. 하지만 세상에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겠죠. 위험 요인, 그러니까 도전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글로벌 경기 변동성입니다. 예측하기 어렵죠? 특히
코롱 인더스트리의 주요 사업인 자동차 산업하고 패션 산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나 옷은 경기를 많이 타니까요. 네. 또 주원료인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국제 유가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는 점도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아라미드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상당히 거셉니다. 중국 기업들이요. 네. 네. 마지막으로 특정 소수의 대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산업 자체의 특성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신소재를 개발해도 이게 바로 시장에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아는데.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소재 산업은 최종 제품, 예를 들어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적용되기까지 고객사의 아주 엄격한 품질 테스트와 승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정말 몇 년씩 걸리기도 하죠. 몇 년씩이나요? 와. 네, 이게 후발주자에게는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이 되지만 역으로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기존 기업에게도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해도 이걸 빠르게 시장에 확산시키고 매출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제약 요인이 됩니다. 즉, 기술 개발 성공 못지않게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과 그 오랜 검증 기간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셈이죠. 기회인 동시에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오늘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2025년 반디 보고서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네요. 산업재와 화학 소재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패션 사업까지 영위하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 특히 전기차, 친환경, 차세대 통신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 공격적인 R&D와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확인했고요. 네, 정리하자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MPPO나 수소 관련 부품 같은 첨단 소재 분야에 미래를 걸고 상당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들 신사업은 성공까지 긴 시간과 검증이 필요하고 또 글로벌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청취자께서는 앞으로 이 전략적 투자가 과연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지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정표들에 주목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핵심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그런 뉴스라든지 아니면 MPPO 양산이 계획대로 시작되었다는 소식 혹은 아라미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같은 그런 지표들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오늘 저희 논의의 마지막 화두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투자의 성공, 과연 어떤 지표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오롱 인더스트리 보고서 심층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